자, 그러면 또 성철 스님 대원경지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맑게 비어있고 고요하며 두루 밝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대원경지다 이랬어요. 대원경지라는 건 뭐냐? 제가 본래 이치로서 본래 갖고 있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하나의 큰 거울이 있다. 그 이제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거 중요합니다. 매번 그걸 진열하고 이름하든 자성이라고 이름하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하든 그것을 염두에 둬서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교 공부의 제일 중요한 요체입니다. 염두에 두고 잊지 않으면서 끝없이 나를 그것에 갖다 맡기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도하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도록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 공부의 요체라고요. 그러니까 볼펜 하면 여기에 매달리는 한 공부는 없다. 볼펜을 보는 이것 하고 관세음보살 하는 이것 하고 소위 그것을 듣고 말하는 본래 자리로 내 주의력의 초점을 돌릴 때 불교에서 약속하는 그 일이 금방 일어난다. 아니 지금 당장도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아하, 그 일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건 틀림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대원경지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대원경지는 맑다. 어떻게 맑으냐? 맑아서 비유하자면 물과 같다. 물과 같다. 오는 대로 비추고 담는 대로 모양은 바뀌지만 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비어있다. 아까도 제가 우유를 담은 컵을 들고서 이게 뭡니까? 우유. 포도주를 담아서 이게 뭡니까? 포도주. 커피를 담아서 이게 뭡니까? 커피 했는데 다 부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하면 사실은 이건 컵이니까 컵이라고 붙이겠지만 이게 뭡니까? 하면 이름으로도 붙일 수 없고 모양으로도 그릴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비유하자면 제가 유리잔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비어있음의 핵심입니다. 비어있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있다는 건 뭐죠? 계속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먹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육식이 사라지고 칠식의 집착이 사라지고 팔식의 미세한 분별이 사라졌을 때 그럼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빈 컵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때 비로소 컵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혹은 포도주, 혹은 커피, 혹은 우유였거든요. 근데 육식, 칠식, 팔식이 차례차례 소멸하거나 투과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 잔은 비게 되고 그것을 모든 걸 담던 잔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을 이제 비어있고 고요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허공과 같습니다. 주로 이제 돌을 표현할 때 거울과 같다, 물과 같다, 허공과 같다.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 밝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두루 밝다는 건 몸과 마음에 두루 밝고 몸에만 갇힌 것도 아니고 마음에만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알고 안과 밖에 서로 구분하는 경계선을 두지 않아서 안팎이 서로 통하면서 밝고 그리고 이제 대상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두루 밝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대원경지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두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크고 완전한 거울 같은 것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현장에 늘 배후에서 감광지처럼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의 최초 일어나는 현장은 항상 대원경지다. 우리는 그 최초 일어난 그 현장으로 가서 발을 딛고 지금 일어난 이 차별상을 상대할 것이다. 이게 지녀의 발을 딛고 인연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대원 경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였던 대주해해 스님이 설명한 대원 경지고, 소위 대주 스님이 썼던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은 엄청 쉬운데 일종의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첩과도 같은 일이다. 가다가 이렇게 열어보면 궁금한 사실이 다 거기 들어있다. 궁금해야 될 일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자의 좋은 지침서가 이제 이 대주 스님의 책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원경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4를 보시면 엄청 깁니다. 못 읽습니다. 엄청 길어요. 벽암록의 이야기고, 벽암록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0개의, 그러니까 경덕 전등록에서 1700개의 소위 조사들의 사연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100개의 스토리를 빼냈고, 그 100개의 스토리에 이제 원호 스님이 설명을 붙였어요. 평창이라고 불리는 설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긴 문장이니까 평창입니다. 그럼 본래 스토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주 스님에게 한 스님이 묻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안이 비설 신의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죠? 있습니까? 있지. 그런데 조주 스님은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쏜쌀같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공을 치는 일과 같다. 옛날 격구놀이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골프하고 비슷할까요? 공이 컸어요. 근데 이제 그 격구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조준점이 잘 맞아야 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쏜쌀같이 흐르는 물결 위에 선 사람이 공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함께 떠내려가고 있어요. 100km 기차를 탄 사람이 100km로 움직이는 기차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쏜살같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스스로 굳건한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뭐냐? 팔식의 자리다. 비록 아이가 안이 비설신의에 의해서 감지됨, 소위 인지하면서도 좋다 나쁘다라는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때까지는 분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비록 육식은 갖추었으되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 이 정도면 공부가 된 거지요. 이 스님도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그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 빙그레 웃으면서 그것은 말이지 쏜쌀같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공을 치려는 일과 같은 것일세. 너는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미세한 흐름은 거의 폭포보다 더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도달할 자리를 더 이제 가르쳐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스님이 이제 투자 스님이라는 스님에게 또 가서 조주 스님하고 당시에 둘이 법을 겨루었던 조주 스님이 후배이기도 합니다. 40살 아래예요. 근데 이제 투자 스님한테 질문합니다. 쏜쌀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 위에서 공을 친다고 조주 스님이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투자 스님이 생각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다는 뜻이지. 비록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도달했다 해도 이 무명과 견분과 상분이 세 가지의 미세한 흐름이 거듭거듭 일어나서 매번 이 사람을 새로운 자리로 떼매고 간다는 거지. 자기는 멈추지 않는 자리에 섰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팔식의 한계를 드러낸 그런 이제 벽암록의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설명이고요. 실제로는 공을 제일 좋은 공부법이잖아요. 쏜쌀같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공을 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조주 스님은 왜 그랬을까? 라고 궁금하고 얘가 손가락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왜 그랬을까가 일어나는 마음의 바탕자리로 단박에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공부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위 벼감록이라는 이 얘기가 가리키는 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맥락이 있으므로 문화적 혹은 문답적 맥락이 있으므로 굳이 설명하려면 아까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그 설명은 아하 그렇구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손가락이 가리키는 볼펜이 가리키는 눈의 자리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번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이것이 일어나는 본래 자리로 간다면 혹 알아들어도 좋고 혹 몰라도 좋고 오로지 질문이 일어나고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진여의 발을 굳게 디디는 일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벼감록이 지향하는 바가 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벼감록을 조금 성철 스님의 본지풍광이라는 책을 어떻게 공부를 하나 혹은 저렇게 훌륭한 책이 나와 있고 아마도 한국 선종사에 정말로 이제 백일법문이나 이건 불교의 얘기일 것 같고 선문정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본지풍광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문화라는 건 여러분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경이라는 게 경이니까 엄청난 것 같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연애시입니다. 연애시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1수가 이렇습니다. 중국어는 꽌꽌쥐지오 짜이허지조 꽥꽥하는 저 물오리는 짜이허지조 강물의 모래톱 우리 이 강이 흐르다 보면 가운데 모래로 된 조그만 섬이 생기잖아요. 강의 모래톱에 있네. 그러면 그 뒤에 가면요. 야오티아오순이 진즈 하오치운데 야오티아오순이라는 건 아주 애련하고 어여쁜 아가씨는 떳떳한 혹은 씩씩한 산의 좋은 짝이래네. 이거예요. 이거야. 근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꽥꽥하는 저 물오리 모래톱 위에 있네. 라는 이 구절하고 어여쁜 아가씨는 씩씩한 사내의 짝이라네 하고 연결이 되나요? 이걸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대화가 술 한잔 하기 전에 시를 한 수 척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화에 또 이쪽에서 청산이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는 흰 구름은 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쪽에서 물고기를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하늘을 나는 백구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주시대는 골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시경의 한 수를 척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조선조에서 공부를 죽어내가지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노는 사람과 공부한 사람이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어떤 사신이 온다고 하면 저 사신의 특성을 다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저쪽에서 내놓을 정책적 얘기가 시로 어떻게 표현될 건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 쪽에서 최고의 학자를 내놔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꽌꽌지지요 하면 이쪽에서 야오티아오 슈니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외교상의 곤란한 문제였고 이게 현대에 들어서도 강택민이 우리나라의 중국의 그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한 번 왔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안 왔어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강택민이 이제 유일하게 왔었는데 그때 와서 청와대에서 이때쯤 되었어요. 단풍이 빨갛게 익었는데 이런 두목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설이 맞은 단풍잎 2월꽃보다 더 붉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조금 모르시는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네
한국의 단풍이 참 예쁘지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이 맞은 단풍잎 2월 꽃보다 더 붉네. 이건 한중 관계가 비록 일본하고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단풍잎처럼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의 앞길은 2월 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얘기를 하나 턱 내놔야 제대로 된 외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문화가 중국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취미가 있으시다면 홍루몽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홍루몽 책의 전부가 시녀와 시녀끼리 시를 주고받고, 술 먹다가 시를 주고받고, 물놀이 하다 시를 주고받고, 우리도 골치 아파 죽습니다. 시를 주고받는 일이 시로서 주고받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벽암록의 문답들도 기본적인 맥락은 꽌꽌지지오 짜이허주조 하면 야오티아오 순이 쥔즈하오치오라고 서로 수작하는, 주고받게 하는 그런 일환이었다. 그러면 예전에 한문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눈치를 채겠지요. 아마도 저는 성철 스님이 그 마지막 세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중국시를 가지고 문답할 수 없습니다. 문답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성철 스님의 이 본지풍강 한 개를 해석하려면 엄청난 책을 막 뒤져가지고 그 맥락을 찾아내야 맥락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석 못하면 성철 스님 본지풍강은 무용한 책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볼펜, 눈, 예? 볼펜, 눈, 우유, 컵.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선문의 수작입니다. 수작이라는 말이 나쁜 것 같지만 수작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권커니 작거니 이게 수작이에요. 술잔을 건커니 작거니 이게 수작이라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벽암록은 혹은 본지풍광은 눈 밝은 사람들의 수작인데, 그 수작은 항상 매번 어떤 말을 해도 가리키는 바는 우유, 커피, 포도주에 있지 아니하고 우유를 담은 유리잔, 커피를 담은 유리잔, 포도주를 담은 유리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이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우리 지혜의 증장에 요만큼도 차이가 없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지혜가 늘어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두를 설명했지만. 그러니 지혜가 증장하고 우리 평등한 지혜가 자라나고 모든 하는 일을 부처의 일로 만들어내는 이 소위 지혜를, 부처로서의 지혜를 발휘하는 자리는 부처 자리로 돌아가서 발 디딜 때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부처 자리는 우리가 거듭거듭 이 자리, 이 유리잔 자리, 이 땅의 자리, 이 바다의 자리라고 거듭거듭 정신 차려서 돌이켜서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초기에는. 그러면서 점점 그게 연불이든 화두이든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목고를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의식적 노력을 내려놓고 바로 눈앞에 금정산이 부처님이 나타난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금정산이라는 볼펜이 곧 부처의 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일이라서 벽암록에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 그 알듯 모를 듯한 신비한 어휘 때문에 너무 속을 썩이지 마시라. 우리가 공부하는 이먹고 마삼근, 왜 마삼근이라고 했었고 여기에 다 그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29페이지 보실까요? 보시면 성철 스님의 문장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결론격입니다. 제8 아래아식은 워낙 깨끗하고 미세해 언뜻 보면 맑고 잔잔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나 깊이 관찰해 보면
그 급박한 흐름이 조금도 쉬지 않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제8 아래식은 우리 의식으로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가 깊어져야 제8 아래식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감지하면 극복할 수 있죠. 감지하지 못하니까 지배당하는 거지. 우리가 보면, 불교 용어가 있잖아요. 보면 곧 사라집니다. 보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게 공부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먹고 소위 우리의 마음을 한 경계에 집중하고 거듭거듭 대원경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맡겨가는 과정을 거칠 때 거울의 완전함이 회복돼서 이걸 알아차리는 자리가 일어나게 된다. 성찰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10-5를 한번 보시죠. 한 문장 읽고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숙식이 소멸하면 인과를 초월하여 대원경지를 성취하게 된다. 무구식이 동시에 발현된다고 한 것은 부처의 지위에 도달하면 무구식이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선 보실까요? 이숙식이 소멸하면 이랬어요. 아랴식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생의 종자를, 전생의 이런저런 선종자, 악종자를, 이런저런 종자를 품고 온 저장 탱크이므로 그 저장 탱크를 우리한테 내어주는 입장이므로 한문으로는 능장, 담아온 것이라고 부릅니다. 간직해서 담아온 것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또 담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담아드리는 곳이라고 불러요. 한문으로는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소장이라고. 그리고 나서 말라식은 아랴식이 자기 부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궁극적 도달처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의 근거를 아랴식으로 삼습니다. 이걸 나에 대한 사랑의 근거로 삼는 자리라는 뜻에서 한문으로는 아의 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랴식의 다 별명이에요. 별명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해나가서 아의 집장이니까 말입니다. 칠식이 극복되는 보살 칠지에 가면 장식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소위 보살 칠지에 가면 아랴식은 장식이 아니에요. 이름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숙식이라고 부른다고. 이숙식이라고. 이숙은 다른 방식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소위 누가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주었는데 그 다음의 결과는 이쁘게 태어났어. 다르잖아요. 보물을 찾아주었는데 이쁘게 태어났어. 결과는 원인과 결과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그런 겁니다. 보시를 많이 했는데 뭐 귀가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태어났어. 결과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 10원 주면 10원 받는 방식으로는 안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배휴만 해도 처음에는 고승이 와서 얘는 집안 말아먹으려니까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거지 노릇을 합니다. 노릇을 하는데 어디 절에 갔는데 옥으로 된 허리띠가 엄청 예쁜 거지. 옥으로 된 허리띠가 이제 목욕하는 어디 장소에 있는데 틀림없이 누가 잊어버리고 이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거기서 들고 기다립니다.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구명 운동을 하던 한 어머니가 고관에게 바칠 뇌물로 이 옥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을 판이야. 와보니까 한 거지가 있는데 이걸 내주는 겁니다. 내줘.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더 거지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마침 그때 스님이 와 있다가 이 아이는 재상이 될 사람이다. 아니 얼마 전까지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하더니 재상이 될 사람이니 이 아이에게 너희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불도를 그렇게 융성하게 후원한 이제 재상이 됐지 않습니까? 옥대를 지켰는데 재상이 됐어. 다르잖아요. 근데 인과는 분명해. 옥대를 옥대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익어서 나오는 결과라고 해서 이숙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숙식은
등각보살을 해서 묘각으로 들어갈 때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깨달음이 일어날 때 이숙식이 사라집니다. 이제 인과조차 없어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숙식이 소멸하면 이건 등각에서 묘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면 인과를 초월해서 대원경지를 성취하게 된다. 대원경지는 궁극의 깨달음과 동일한 말이다. 이 뜻입니다. 이때는 무구식이 동시에 발현된다고 하는데 부처의 지위에 도달하면 무구식이라 하기 때문이다. 무구식은 때없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제8식 이숙식이 다 때를 벗으면 이 이름을 더 이상 아려식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구식, 청정식, 아마라식, 진여식이라고 불러요. 이 의식을 진여랑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진여식이고 때없음으로 무구식이고 청정함으로 소위 청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유식에서는 두 파가 있습니다. 한 파는 아레아식이 이제 우리도 오늘은 학생이었다가 내일은 판사일 수 있잖아요. 최고 좋은 거지. 오늘까지 학생이었어. 근데 내일은 판사면 이 사람을 더 이상 학생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아레아식은 이런저런 이 선정의 상태도 있지만 말썽꾼이란 말입니다. 최후의 악당이에요. 실력도 좋고 세력도 좋은 최후의 악당인데 이게 개과천선에서 모두 내려놓으면 더 이상 악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살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숙식이 소멸하면 더 이상 아레아식이라고 못 부르고 무구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무구식을 이걸 상대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레아식 말고 무구식이라는 게 따로 있다. 이걸 구유식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유식. 섬론종이라는 종파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옛날 유식이라고. 진제 계열에서 번역했던 진제라는 스님이 있거든요. 현장법사가 오면 제8식만 있다. 근데 제8식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걸 아까 장식이라고 했잖아요. 창고 같은 의식을 장식을 빼고 이숙식을 빼면 깨끗한 것만 남으니까 이 깨끗한 것만 남았을 때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지 8식이면 동일하다. 이게 유식 신파입니다. 구파는 아레아식을 다 소멸하고 나면 구식이 새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신파는 아레아식에서 때만 벗기면 그것이 부처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신파가 아무래도 더 힘이 있겠지만 성찬 스님의 어투는 아레아식을 타파한다는 말을 자주 쓰므로 진제 소위 무구식을 따로 설정하는 경향이 좀 있다.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은 않으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청정한 진여로서 대원경지에 상하여 법신이 드러나 완전한 밝음이 시방의 세계를 두루 비추게 된다. 네, 청정한 진여 이걸 무구식이라고 부르고 청정식이라고 부르고 아말라식이라고 부르고 진여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정한 진여로서 대원경지에 상하여 청정한 진여가 작용으로 나타나면 대원경지죠. 지혜니까요. 청정한 진여라는 본체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일은 밝고 밝은 거울과 같은 빛입니다. 이걸 그래서 청정한 진여로서 대원경지에 상응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제 본래 부처가 나타납니다. 보는 자리마다 모양으로는 모두 부처가 나타난 화신의 자리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자리는 법신이므로 법신은 한결같고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신이 드러나서 완전한 밝음이 시방의 무수한 세계를 두루 비추게 된다. 그래서 대원경지를 부처님으로 바꿔보면 법신불입니다. 대원경지를. 그러면 소위 평등성지를 부처님으로 바꿔보면 보신불이 되고 성소작지를 부처님으로 바꿔보면 화신불이 돼요. 화신불이 돼. 그러면 묘관찰지가 하나 남는데 묘관찰지를 어디다 놓을까? 세 군데 골고루 나눠주자.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의 묘관찰지라는 묘관찰지의 핵심 뭡니까?
공통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인 동시에 거사님이라는 거 아는 거야. 예? 그 차별성은 거사이고 보살이고 젊은이고 늙은이잖아요. 이것이 차별성이라면 우리는 모두 부처님이라는 데서 동일하거든요. 이걸 아는 이를 묘관찰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신, 보신, 화신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래서 네 가지의 지혜를 바로 세 부처님에게 배대하는 그런 논조가 이제 불교에 있었습니다. 뒤의 부분은 읽어봐도 아실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대원경지 공부를 오늘 하루에 턱 했습니다. 간단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뭐지? 왜 30일, 처음은 30일이요, 중간은 9요, 뒤는 7이지? 라고 질문이 일어났을 때 그 질문이 일어나는 자리를 그 질문이라는 혹은 그 숫자라는 볼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철 스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우리 마음 본래자리를 만약에 지금이라도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셨다면 오늘 대원경지 공부는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그냥 간단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가 부처로 산다는 것, 아까 제가 부처라는 공통성을 품에 안고 부처라는 공통된 자리에 발을 딛고 각각의 인연으로 나타난 이 현장을 최선을 다해서 인연을 상대하며 사는 것이 불법을 실천한 사람이고 부처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란 말입니다. 몸은 부처이고 행동은 인연을 상대하는 거예요. 부처가 인연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만약에 우리가 가슴에 부처를 품고 있고 염두에 둬서 잊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우리는 질 좋은 크리스탈 잔과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잔을 사러 갔다는 거죠. 가서 이제 좋은 잔을 사는데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한답니다. 이 잔을 들고 이 잔과 이렇게 부딪혀서 쨍 소리가 맑으면 이제 이것은 좋은 잔이구나 하고 살 건데 부딪힐 때마다 틱틱 하는 거야. 틱, 안 좋은 잔. 틱, 안 좋은 잔. 그러니까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땡 하는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안 좋은 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잠깐만 봅시다 하고서 자기네 가게에서 있는 좋은 질 좋은 유리잔을 들어서 이제까지 틱틱 하는 소리를 냈던 탁한 소리를 냈던 유리잔을 부딪혀 보니 한결같이 쨍쨍쨍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 만물이 부처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아니하고 볼펜이라고 하고 책상이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하고 거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잔이 틱틱 내는 발원지야. 틱소리야. 맞는 발원지야. 그래서 소동파라는 절대 문인이 하나 있잖아요. 이건 유명한 얘기라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도의 눈을 떴어요. 도의 눈을 떠서 이제 세상의 불법은 오늘날로 치면 김용옥 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눈에 보이는 건 다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건 못하는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불인 스님이라는 스님하고 함께 벗을 했는데 참선하는데 멋진 겁니다. 원래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 참선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뭐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인 스님 있다가 근데 그 재상님 제가 참선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똥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지요. 라고 이제 불인 스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소매라고 소동파보다 똑똑한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와서 이제 소동파가 자랑을 합니다. 내가 당대의 최고 선지기라는 불인 스님을 오늘 한번 물 먹였다. 그래 무슨 물을 먹이셨습니까? 그래서 불인 스님이 나더러 부처 같다고 하길래 나는 스님은 소똥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오빠야 그 유리잔이거든요. 불인 스님은 자기가 부처니까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부처이고 부처가 나타난 자리인데 오빠야는 소똥이니까 보이는 게 다 소똥이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 숙제는 스스로 질 좋은 크리스탈 잔이 되어서 부딪히는 모든 일마다 쨍쨍쨍하고 정말 상품 옷그릇을 발견해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 우리가 부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서 만나는 모든 만사 만물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작용하는 현장임을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